깨면서 다시 한번 그 판결의 효력을 뭔가 무시하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판결이 확정된 걸 무시하는 건데 이제 이건 어떻게 본다면 그 사람의 구제수단으로서 억울한 거를 해준다는 건데, 그런 일반적인 틀 말고 특이하게 이런 판결에 대해서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라고 그래서,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 여러분 민법에서 손해배상을 보통은 일시금으로 지급해버리는데 정기금으로 지급한다라는 게 민법에서 불법행위법 같은데 손해배상 배울 때 혹시 그런 문구 본 적 있어? 정기금으로 한다. 어디서 어떻게 어느 때 나오니? 그런 거. 손해배상액은 이 사람 우리가 저번 때 일실이익 따지는 거 가르쳐 줬지. 그 사람의 지금 수입 중에 뭔가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서 곱해가지고 정년까지 못 벌어들이는 수입을, 일실 수입을 계산한다. 그치? 그러면 거기 잘 봐봐. 다음 달 거 얼마 못 벌어들이는 거고, 그 다음 달 거 얼마 못 벌어들이는 거고, 판결할 때 기준으로 그 다음 달에서 언제까지? 그 사람 정년이 막 10년 남았다면 10년 뒤까지. 그래서 못 벌어들이는 게 다 인정돼서 계산될 때 그것을 일시금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산하니? 다음 달, 다다음 달 10년 뒤 월급이 오르는 것도 다 계산해 줘야 돼. 사실은 원고 입장에서 보면 맥시멈 받으려면, 최고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으려면 월급 오르는 것까지 다 계산해 줘야 돼. 그 내부 무슨 승진 규정이라든지. 근데 또 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있냐면, 그래 10년 뒤에 300만 원이면 지금 가치는 300만 원 아니지. 잘 봐봐. 이율 평균 뭐 예를 들어 2%, 3%, 5%라면 내 생각에 한 10년 뒤 300만 원 지금 한 30만 원, 50만 원 빼야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그걸 그때 가서 300만 원 주는 거라면 지금 기준으로 환산해서 일시금으로 주려면 그걸 이렇게 역산해야겠지. 이율적으로. 그 역산하는 방법을 배웠을 거야. 되게 실무적인데? 일시수 계산할 때 역산해서 일시금으로 주려면 지금 역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면서 혹시 기억나 안 나? 달리로 계산하느냐 복리로 계산하느냐. 있었던 것 같아? 호프만식, 라이프니츠식 있었던 것 같아? 뭔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해줄까? 지금 봐봐. 그 현재 가치 계산해내는 거잖아. 현재 가치. 현재 가치를 이걸 역으로 계산해야 되는 건데, 이 이유를 달리로 하냐 복리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현가가 틀려지는 거야. 그러면 이 현가를 해서 계산해내는 표를 보고 하는 거야. 응? 표를 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일시금으로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정년이 10년 예를 들어 남았다면 10년 뒤 거, 10년 마이너스 1개월 거, 10년 마이너스 2개월 거에서 지금 다음 달 것까지 하고. 그럼 지금까지도 사고 발생 시점까지 판결 변론 종료 시점까지를 기준으로는 매달 얼마씩 손해났다는 것을 그냥 그거는 당연히 합산해버리면 일시불로 되는데, 다음 달 거, 다다음 달, 다음 달까지 이게 장래이행 판결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장래이행 판결이 정기적으로 달마다 얼마씩 그런 게 나오는 게 지금 일실수입서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케이스에서 나올 수 있니? 그런 상황은 토지를 남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내가 반환받겠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나온단 말이야. 차임상당 손해금이라는 표현이 나와. 이 땅이 지금 한 월 100만 원어치 임대료를 받아야 돼. 상담에 막 지금 임대차가 끝났다든지 아니면 무단 전대를 막 무단 점거하고 쓰고 있어. 그럼 땅 주인 입장에서 여태껏까지 임대료 밀린 거는 계산해보면, 임대차에서 임대료 밀린 건 계산해보면 몇 달 거 계산되지, 총액으로. 또는 무단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는 월 얼마씩 감정받아서 차임이 얼마 정도라고 하면, 지금 기준으로는 5개월 전부터 무단으로 한 것을 이제 깨우쳤다면 매달 100만 원씩 물어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건 아예 500만 원 한꺼번에 5달 거 물어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 달, 다음 달, 다다음 달, 다다음 달은 어떻게 여러분이 주문을 쓰냐면, 토지를 나한테 넘길 때까지
라고 하는 것에서 차임 상당 손해금을 청구를 해. 그러니까 이렇게 청구해도 돼. 그냥 지금 현재까지 발생한 것만 갖고 청구해도 되는데 제일 맥시멈으로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토지를 나한테 제대로 갖다 줄 때까지. 그것을 또 원금과 이자로 할 때는 어떻게 발생시키냐면 원금 빌려줬는데 안 갖고 있으니까 원금 완제 시까지 다 갚을 때까지 이런 표현을 여러분 이제 소장에 앞으로 써야 돼. 하여튼 지금 정기금 지급 뭐 거기서 출발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달. 원고 변호사 원고 내지 변호사 입장에서는 맥시멈 청구하는 거이고 뭐 그렇지만 처분권 주니까 자기가 현재 것까지만 받겠다. 지금 것까지만 받겠다. 다음 달 거까지 나가 천천히 나중에 가서 한 달 뒤에 가서 두 달 가서 또 한 1년 거 모아서 내년 이 무렵에 또 1년 거 받겠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내? 원본 못 받았을 때 지금까지 원본 플러스 지금까지 혹시 이자를 미납된 게 있으면 지금까지 계산된 이자를 받는 거인데 얘가 원본을 안 갚으니까 어떻게? 다 갚을 때까지 월 얼마씩 이자 내놔라.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청구가. 지금 그냥 것만 일단락 짓고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장래이행의 판결을 받고자 하는 장래이행소를 251조인가 보면 어떻게 돼 있어? 248조가 제1심 절차에 대한 이제 첫 조문이 시장에서 소장 뭐 이런 거 하다가 248, 49조, 50조가 뭐야? 증서 진부 확인해소가 있고 251조가 장래이행에서 우리가 소외이익서 한번 배웠잖아. 그때 장래이행에 청구를 하는 심정은 뭐야? 원래는 앞으로 다음 달 거, 1년 뒤 거 청구하는 소외이익이 없는 게 원칙이야. 그렇잖아. 1년 뒤 거를 왜 지금 문제 삼어? 1년 뒤에 가서 이행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얘 마음은 막 한 달 뒤, 1년 뒤에 이게 이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조마조마한 그걸 잘 나타내서 지금 판결을 통해서 받고자 한다는 것을 나타내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있다라는 게 251조에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고개. 그 소외이익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지. 왜냐면 보통은 미리 청구할 거리가 없는 거야. 두 달 뒤에 갚아야 되는 걸 지금 막 얘가 발 동동거리면서 해라. 두 달 뒤에 갚아서 지금 기준 한 달, 한 10일 만에 그때 갚을 수도 있으면 두 달 뒤 얘기는 게임 해결된 거잖아. 근데 지금 왜 두 달 뒤 거를 상정해서 소송을 냈느냐. 그 다음에 그때 현재냐 장래냐는 소제기 시점은 아니고 변론을 종결할 시점으로 기준을 하는데 하여튼 지금 기준으로 두세 달 뒤 얘기를 본다면 지금은 변론 종결시라는 개념은 아직 상정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미래 얘기를 왜 지금 끄집어서 따져서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미리 청구할 필요에 251조를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원금을 안 갖고 있고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도 지금 지체되고 있으니까 다음 달도 그럴 것 같다. 다다음 달도 그럴 것 같다. 언제까지 그럴 것 같냐? 원금 다 갚을 때까지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개되는 상황에 비추어서 다음 달에 안 갚아지고 다다음 달에 안 갚아지고 다다다음 달에 안 갚아지면 이거 내가 그때 가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도 이 상황의 전후를 봤을 때 다음 달 다다음 달도 그렇게 되는 것 같다. 그게 현재 이행의 청구 플러스 장래 이행의 청구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어디 기준으로? 변론 종결 시점까지의 거리와 변론 종결 다음 거리가 합쳐져 있는 거지. 토지 인도에서도 똑같지. 토지 불법이랄까 아니면 뭐 어떤 적법한 계약 관계가 종료돼서 막 쓰고 있어. 그러니까 토지 내놓으라는데 이 임대 차임 같은 상당의 손해금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만 현재 이행으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전후에 봐서 얘가 계속 그다음에 제가 토지를 건네줘야 돼서 반환해야 되는 것을 다투고 있는 걸로 봐서는 계속 그게 계속 좀 거부하고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 달, 다다음 달, 다다음 달, 다다음 달 언제까지?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 손해금 내놔라. 그럼 그것도 분석하면 어떻게 돼? 그 판결의 변론 종결시까지는 현재 이행 부분이고 그 판결 변론 종결시부터 그 다음 달 오는 게
장래 이행 부분이지. 다만 현재 이행 부분은 실제 판결에서는 합산해서 해주는 방식으로 할 거야. 5개월 거 모아서. 근데 다음 달 거는 어떻게 나가? 이자는 이율에 따라서 나가는 거고 차임은 차임 상당 손해금인 월 100만 원씩 줘라.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일실수입으로 와서 또 한번 해보자. 일실수입으로 와서 보면 지금 사고가 났고 치료가 끝났는데 후유증이 남어. 그럼 내 직업상 이 노동 능력이 30% 상실됐고 내가 1,000만 원을 벌어 한 달에. 어떤 그러니까 수입이 있는데 금료가 있는데 그게 노동 능력이 30%라면 1,000만 원 월 받는 걸 300만 원 못 버는 거잖아. 다음 달 300만 원 못 버는 거야. 다다음 300만 원 못 버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정년이 언제까지면 그 정년도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못 받는 거를 아까 말한 대로 그 부분이 장래 이행의 어떤 판결이 나오는 셈이 되는 건데 왜 그게 나오느냐? 지금 이제 싸움의 내용상 그게 계속 발생한다라고 해서 해주는 건데 아까 토지 이거는 토지를 그 사람이 계속 쓰면서 안 내놓으니까 다음 달도 안 내놓으니까 그게 손해다. 손해상담 임차료에 해당하는 걸 내놔라. 그 다음 달 것도 내놔라. 그 다음 달도 내놓으라는데 그 장래 한 달 거를 지금 일시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만약 한다면 그걸 계산해내는 게 라이프니츠 식이냐 호프만 식이냐가 되는 거지. 어떤 게 더 유리하냐면 복리로 하는 거가 더 불리할 거야. 복리가 더 미래 가치가 비싸지는 거니까 그걸 역으로 한다면 복리가 현재 가치는 싸지는 거겠지. 그럼 봐봐. 민법의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그럼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에서 있지. 정기금으로. 민법의 조문 찾아봐. 그리고 손해배상을 무슨 얘기냐? 조금 아까 같은 내 상황은 다음 달은 정기금이고 오히려 일시금으로 나갈 수 있는데 거꾸로 그럼 일시금으로 줘야 되는 것을 뒤집어서 정기금으로 분할해서 하라라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느냐야. 있을 것 같은 조문은 없나? 11조 2항에 정기금 손해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래, 그 조문이야. 있어, 조문은. 손해배상금을 정기금으로 지급할 걸 명할 수 있다. 지금 말하는 건 원래 정기금으로 할 거를 일시금으로 하는 건데 뒤집어서 보면 한 5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걸 매달 50만 원씩 100번 정도 할 수 있다. 그 조문을 여러분 채권법 아직 거기까지는 안 배웠어. 그 조문의 효용 가치랄까 조문의 의도 중에 내가 포인트 주는 게 있어. 뭐냐면 잘 봐봐. 항상 변호사든 판사든 그 피해 회복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손해배상금 5천만 원, 5억 원 책정해서 손해로 해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손해 전보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전보해주는 방식에 손해배상 방식에 있어서도 배려가 있는 거야. 왜 일시금을 안 주고 정기금을 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봐. 이 사람한테 5천만 원 내지는 5억 원 뭐 이게 주는 게 금액적으로는 의미 있지만 그 방식까지를 판사가 생각하는 거야. 참 좋은 판사면 요게 5천만 원 내지 5억 원 가면 주위에서 그거 그냥 막 찾으려고 쌈나고 그 누가 뺏어가고 막 옆에서 순간적으로는 좀 잘해주는 척하면서 돈 싹 빼먹는다고. 그럼 얘는 불구자 돼가지고 5천만 원, 5억 원 받아서 피해 회복으로 줬는데 주위에서 그 눈독 들이고 다 빼가고 막 이래. 근데 얘는 매달 한 뭐 50만 원 정도, 뭐 500만 원 정도 이게 필요한 거야. 그렇다고 그 5억 원 딱 주면 그걸 딱 그 매달 잘 이렇게 쓸 거라고 가족한테 사실상 이제 가족이 그걸 이제 도와주면서 보호하면서 쓸 텐데. 라고 했을 때 판사가 딱 본 거야. 이 심상치 않은 거야. 이 가족들이 여간 내기가 아닌 거야. 딱 보니까 흐름상. 이 판사 참 배려심 깊은 판사. 그러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안 주는 거야. 한꺼번에 줬다가는 부인이 그때까지는 잘 돌봐줄 것 같이 하다가 돈 받자마자 내팽개치고 어디 딴 데 간다든지 잘 생각해봐. 부인, 형제, 어머니는 보통 안 그래. 어머니의 사랑은
오히려 자기 돈 내서라도 해주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참 의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딴 거는 여러분한테 막 되게 몰아치지만 엄마 생각한다면 반드시 시험 붙어야 돼. 어머니는 그런 존재인데 그 마누라나 형제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5억 원 딱 준다고 했을 때 이 5억 원이 어떻게 쓰일지도 몰라. 이 사람을 위해서 이 피해 입은 사람을 위해서 돌봐질지에 쓰일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배려가 있는, 이걸 일시불로 줬을 때 그 금액적으로 충분하다까지가 아니라 이 돈이 잘 그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될 건가,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그 일시금을 정기금으로 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잡다마다 이 정기금 판결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됐는데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251조 다음 252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매듭을 못 짓고 다시 넘어가네. 2월 된 판결의 편칙까지 이야기해서. 그럼 이제 남는 게, 이런 거는 종래의 이제 어떤 구제 수단이야.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새로운 거는 확정된 판결을 깨트리는 듯한 상황인데, 이런 구제 수단, 넓은 의미는 구제 수단인데 하여튼 확정된 판결을 뭔가 변경하는 제도가 하나 있어. 이런 좀 어떤 문제적인 행동이 그 판결을 받기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판결을 받았는데 뒤에 무슨 상황이 현저하게 바뀌었어. 원래는 현저하지 말고 지금 미리 말을 할 필요는 없는데 상황이 바뀌었어. 변경됐어. 그러면 이 판결에 담긴 내용이, 이 판결은 뭐야? 변론 종결시까지 어떤 상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판력이 발생하니까 함부로 이것을 깰 수는 없는 건데, 판결이 내려졌으면 그걸 깰 수는 없어. 정해졌어. 변론 종결 시 이후에 어떤 새로 추가 발생한 사실 갖고는 이 판결을 집행해서 청구 이유소를 할 수 있다고는 얘기해 줬지. 근데 지금 어떤 경우냐면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야. 정기금 지급을 명했어. 어떤 피해가 있어. 일실수입 같은 거 있을 때, 또는 토지를 인도받고자 하면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는 이런 류의 사건 등은 어떤 구조냐면, 요런 거에 판결문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언제부터 2015년 5월 3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건물의 주인이 그 건물을 쓰고 있던 사람한테까지 매월 100만 원, 매월 100만 원이 차임 상당의 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일 거야.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데 5월 3일부터, 5월 3일이 언제냐면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고 있다, 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그런 때, 지체되고 있는 때부터, 그다음에 변론이 종결된 때까지, 만약 3개월 전부터 밀리고 있었다, 100만 원씩. 그러면 이 건물을 이제 넘겨받으면서 건물 사용료도 받아야 되는 셈이니까 3개월 전부터 밀렸다면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3개월분을 그냥 일괄로 정액으로 계산해서 300만 원을 일단 청구할 수도 있고, 그냥 그것도 월 얼마씩 세 분기에 대한 5월 3일부터 월 100만 원. 근데 변론 종결 이후부터는 청구 굳이 한다면 장래 이행 판결로 받을 수 있어. 월 100만 원, 월 100만 원, 월 100만 원, 월 100만 원을 변론 종결 시 이후에 부분서 받을 수 있는 거야. 요런 인도 청구, 건물 인도 청구 사건에서. 그치? 그다음에 일실수입의 경우는 저번 때 언뜻 조금 얘기했지만 이미 후유증으로 치료가 끝났는데 후유증이 남았어. 그러니까 이 후유증 때문에 내 손에는 이제 계속 치료비나 뭐가 들어가. 내 수입이 날라갔어. 그것을 다음 달 내 원래 수입이, 일시 수입이 500만 원 버는데 30% 날라갔다. 그러면 150만 원씩 쳐서 매달 말일날 언제까지? 자기 정년까지. 그 직업의 정년까지. 그치? 그렇게 청구해서 받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정기금으로 주지 않고 뭐 얘기했냐면, 이미 발생한 것조차도 경우에 따라 판사가, 우리가 민법 규정해 보니까 정기금으로 주도록 한 경우도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뭐 그 어떤 복지적인 차원도 생각한다. 뭐 그런 얘기 등을 했었는데 이런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에 있어서 그 판결문에 정기금으로 다음 달 얼마, 다다음 달 얼마, 다다음 달 얼마 준 것에 대해서 갑자기 토지 인도 청구에 의해서 그 임대료가 팍 떴어. 지금 월 100만 원씩 주라고 했는데 갑자기 개발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월 막 한 3, 400으로 뛰었어. 그러면 가만히 장래에 다음 달, 다다음 달, 다다음 달 걸 미리 청구하지 않고 일단 변론 종결시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그 다음 달 가서 받고 나머지는 그 다음 달 가서 받고 그 다음 달 가서 받고 하면 그게 만약 실제 뛰었다면 그 뛴 이후 시점 기준으로 그 절기 기준으로는 뭐 300일을 받는다든지 하는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미리 어떻게 청구해 놓은 거야? 토지 인도시까지, 건물 인도시까지 월 100만 원 달라고 미리 청구했고 법원도 받아줬어. 그런데 이게 판결로 결론이 나서 확정됐는데 그게 300만 원으로 뛰고 했네.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뭔가 더 받고 싶은데 마음은 이해되는데 이미 자기가 주장 증명을 해서 그 동네의 차임이 월 100만 원이라고 주장해서 다음 달도 그 정도 차임으로 해서 계산해서 받겠다고 자기가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해준 거야. 그 다음 달도 100만 원 정도씩, 그 다음 달도 100만 원 정도씩 해서 언제까지? 네가 토지 돌려줄 때까지. 우리 갑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땅 내놔라, 토지 인도, 토지를 반환받으면서 토지 인도 시까지 사용료조로 월 30만 원이면 30만 원급의 임대료를 네가 나한테 제대로 돌려줄 때까지 받겠다라는 취지로 토지 인도 및 인도는 이제 물권적 이 방해에 대해서 배제하면서 반환하면서 반환 청구권으로서 물권적 받겠다라는 청구 하나와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매달 3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발생하는 것을 언제까지 시점은 침해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어느 시점을 잡으면서 앞으로 언제까지 네가 최종적으로 나한테 돌려줄 때까지 받겠다. 그 부분 소송의 유형 중에 장래 이행에 있어서 미리 청구할 필요 이런 개념 이해해요? 251조인가에 보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장래 이행해소에 소액이 있다. 뭐 그런 거면서 이 경우에 그럼 어느 부분까지가 현재 이행해소고 어느 부분까지가 장래 이행해소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금전적인 청구가 만약에 시작 시점을 저번 달부터 치면은 2014년 3월 1일부터 인도시까지 인도를 다 이제 제대로 돌려줄 때까지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가 현재 이행 부분이고 언제까지가 장래 이행 부분이에요. 현재 이행소와 장래 이행소의 결합인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부분. 장래 이행소에 대한 조문 251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하다. 뭐 이런 조문이 있는데 그럼 현재 이행, 장래 이행 이 사건에서는 뭐 그런 지금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임대료 기준을 1도시까지 판결이 있거나 뭐 인도하는 시까지 집사람 장례 소인데 장래 이행소만 있어 여기에? 저번 달부터 내가 청구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장래 이행 부분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동시에 존재하면 어디까지가 현재고 어디까지가 장래야?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가 현재고 맞았어. 소재기 시점이 아니라 소재기 시는 저번 달부터 청구하는데 토지 인도라는 하나의 사건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부당 이득으로 네가 불법적으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 원인 없이 쓰고 있으니까 내가 차임 상당의 손해
갖다가 네가 부당이익으로 돌려달라 하는데 소재기 시점이 아니고 소재기 시점 포함해서 이 경우에 변론 종결시까지 아까 4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했는데 뭐 1심이면 변론 종결시까지 판결의 기준은 변론 종결을 하니까 이때까지 매달 30만 원씩 변론 종결은 지금 언제 될지 몰라. 그때 가보면 예를 들어 이게 한 2014년 계산하기 쉽게 뭐 12월 31일 날 변론 종결하고 1월 언제쯤에 판결이 났다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뭐 7달일까 8달일까지가 현재 이행 부분에 대한 30만 원씩의 그 부분이 현재 이행에 소가 되고 변론 종결 시 이후 시점부터 언제까지 언제 줄지는 모르지만 그 네가 언제 줄 때까지가 장래 이행에 청구가 들어갔고 그 현재 이행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장래 이행의 부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는 이런 싸움에서는 당연히 그런 미리 청구할 필요가 내포됐다고 봐서 이런 청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원고의 이야기가 맞으면 원고 승소 판결로 다 인도할 때까지 만약에 이게 대여금일 때는 완제시까지 다 갚을 때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까지 월 30만 원씩 줘라 이렇게 지금 판단이 내려지고 확정이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판단을 받았는데 갑자기 판결이 조금 시점은 이게 그러면 1년씩 또 땡기자 이야기하기 쉽게 2013년 12월 30일 나와가지고 지금쯤에 이제 너 계속 지금 4달째 흘러가고 있는데 장래 부분에 대해서 막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의 그 시점에서의 판결은 월 30만 원씩 주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가 무슨 지하철이 개발되는지 뭐 했는지 막 300만 원으로 땅값이 월 차임이 그런 정도로 10배 정도의 값어치로 확 뛰었어요. 뛰었는데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 또는 피고 입장에서 잘 생각해보세요. 피고 입장에서는 지금 30만 원씩 주는 거가 처음에는 불쾌했을지 모르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거기서 뭐 불법적으로 뭐 땅을 이용해서 뭐 가건물 져서 음식점을 하는지 뭔지 몰라도 막 이게 지금 나름대로 장사가 되기도 하는데 30만 원 정도 주라고 한 것으로 해서 장사를 해서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 땅값이 300만 원 뛰었으니까 만약에 지금 그걸 그 정도 땅을 제대로 뭐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쓰려면 300만 원을 낼 판인데 이왕지사 피고가 민사적이니까 30만 원 물어내고 계속 써봤자 300만 원어치의 지금 그 낼 판인 그런 값어치 있는 땅을 쓰는 데 대해서 오히려 270만 원이 이득인 셈이에요. 원고 입장에서는 가만 보니까 그때는 괘씸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때 입장에서는 장래이행 하지 말고 그때 입장에서는 이미 발생한 부분만 받고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땅값으로 쳐서 받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사람이 성급했어요. 오히려 그때는 아예 일괄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지금 300만 원 정도로 받아야 되는 판인데 판결은 이미 그 시점에서 장래 부분까지 어떻게 결론이 나왔어요. 30만 원 주고 허라라고 한 이 상태에서 지금 그 말을 내가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30만 원만 줘도 마음껏 쓸 수 있는 꼴이 된 거예요. 토지 안 돌려주면서. 그렇잖아요. 원고 입장에서는 이거 30만 원 받고는 지금 밑지는 장사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개기는 거예요. 선뜻 인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애초에 상황은 빨리 인도 안 하면 월 30만 원씩 물어주게 생겼는데 지금은 그게 300만 원 값어치의 어떤 땅값을 내야 될 판이면 안 돌려주면서 30만 원 꼬박꼬박 주면 산수적으로 270만 원이 이득인 셈이에요. 그럼 여기에서의 이 불균형에 대해서 오히려 판결은 확정되면 함부로 다투지 못한 채 그걸 막 어기는 게 안 되고 그것대로 구속력을 발생한다가 기판력인데 기판력이 있다라고 보면 누가 억울하고 누가 회피한 거예요 지금. 누가 회피하고 누가 억울해.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해버리면. 피고는 습득력이 빨라. 하여튼 피고 입장에서는 회피하고 원고는 억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결을 한번 확정되면 굳어진 거야. 그 차임은 그러니까 장래를 내다보고 내린 판결을 지가 해달라고 해서 해준 자초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치? 근데 사실은 왜 그랬겠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까지만 받고 다시 소송 내서 또 그 한 달 단위로, 만약 극단적으로는 한 달 단위로 받아야 될 판인데 그냥 싸잡아서 장래를 내다보고서 판결 받은 효율성은 있었는데 지금 상황적으로는 오히려 더 황당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기판력을 그런 황당함 때문에 예외적으로 251조 장래이행소의 다음 조문이 252조로 정기금 판결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변경의소라고 해서 기판력을 깰 수 있는 이런 소송을 하나 인정하고 있는 거야. 원래는 인정되지 않는 건데 특이하게 인정되는 거야, 예외적으로. 그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인정하느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여러분이? 기판력이라는 것은 재심 말고는 깰 수 없는 거라고 계속 배웠는데 왜 여기서는 그걸 깨주는 거야? 물론 이제 보통은 우리가 다시 재차 벌리는 것에 대한 번잡성 때문에 기판력이 생긴다는데 여기는 거꾸로 재차 벌리는 것을 왜 그럼 인정하고 30만 원이 아니다. 300만 원급이다. 뭐 이런 거의 싸움을 벌리는 거를 왜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봤냐 이거야. 왜 그런 것 같아? 변론 종결. 변론 종결 뒤에 사유라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론 종결 뒤에 경제적인 어떤 지가가 앙등됐다. 장래 부분이니까 변동이 있었다라는 걸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건데 애초에 그게 판결을 받아놓은 거야. 이 사람이 안 받아놨으면 괜찮은 거지. 안 받아놨으면 그 변동 반영해서 다시 소송 내면 돼. 그러니까 다음 달분 올랐을 때는 다음 달 가서 원래는 냈으면 되는데 이미 30만 원이라고 자기가 주장해서 받아놓은 거야. 그렇지? 원래의 기본적인 소송에서는 가능해. 변론 종결 뒤 시점까지는 말해준 게 아니니까 그 판결이. 그건 기본적인 패턴이야. 근데 이건 특수한 거야. 장래 부분까지 포함해서 받아냈어. 기판력을 왜 깰까? 근데 거기서 다시 해답을 찾으면 돼. 다시 역전시켜서 해답을 찾으면 돼. 뭐냐 하면 다른 판결과 달리, 다른 청구와 달리 자기 스스로 장래 부분을 예상해서 청구한 거야. 차임이 지금과 같이 똑같이 다음 달도 다다음 달도 30만 원일 거라고 생각하고 청구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이상해진 거야. 그것을 구제하려고 하는 소송 형태인데 이런 252조를 2002년도 민사법 만들 때 새로 신설했는데 그전에는 그 억울함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려고 판례가 쓴 게 일부 청구 의제 이론이야. 이게 일부 청구랑 다시가 그러니까 명시한 바 있다면 잠부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론을 이 케이스에 이 경우는 사실 명시하지는 않았어. 30만 원으로 자기가 요청을 해서 받았지만 300만 원으로 폭등을 하니까 270만 원 차액을 잠부 청구처럼 하여튼 상황적으로 일부 청구에 대해서 잠부 청구로서 명시한 바 없지만 명시했다고 의지해서 잠부 청구를 하는 게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 해서 270만 원에 인정을 했어. 그게 93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2002년도에 252조가 정기금 판결을 전제로 해 모든 판결은 아니고 정기금 판결의 경우에 있어서 기판력을 깨고서 변경의소를 인정했어. 그러면 좀 아까 일부 청구 이론을 의지해서 했던 93년도 이론은 30만 원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된 것에 불구하고 270만 원의 별도의 청구를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일부 청구와 잠부 청구처럼 해서 인정한 것인데 반해서 지금 252조를 그 사건에 적용한다면 어떤 판결로 될 것 같아? 270만 원 판결로 변경되는 거야? 300만 원 판결로 변경되는 거야? 252조로면. 조금 접근은 틀려. 252조의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에서는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걸린다라는 것을 일단 깨부수고 300짜리 판결을 한 번 다시 해주는 거야.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에서. 이해할 수 있겠어? 이 접근은 틀린 거야. 구체적인 해결로서의 결론은 채워주는 건 채워주는 건데 접근은 틀린 거야. 되겠어요? 그게 252조의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야. 기판력의 시적 범위 부분서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가 보통은 다루어지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웅성웅성 되는데 질문? 왜요? 그 정의이행의 소에 있어서요. 그런 경우 정기금으로 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일시금을 하면
조문 252조에 따른다면 안 된다고 그 규정상 하면 엄격하게 해석하면 될 수도 있는데 일시적인 경우까지도 뭐 이런 경제적 상황이 변경됐을 때 적용하자는 입장도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조문상은 엄격하게 본다면 정기금 판결만을 대상으로 해요. 변경해서는. 이 경우는 그 저는 93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이론 구성이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해소가 새로 신설됐다고 해서 그 규정의 존재라든지 판례의 적용이라든지 하는 것이 이제는 무시되고 이 조문만으로 해결된다라고 하지는 않고 여전히 그 전원합의체의 판결적인 해결도 지금 말한 정기금 판결의 경우가 아닌 경우 등등에는 쓰임새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론도 가능해. 다시 질문은 정기금이 아닌 장래 부분이 있을 때 이런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 기판력 관련해서 252조의 적용이 엄격하게 한다면 정기금이 아닌 판결의 경우는 적용이 없다. 한편 93년도 전원합체적인 판결의 그런 이론 구성이 252조가 있다고 해서 뭐 지금은 이제 전혀 소멸됐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는가. 경우에 따라서 일시금 같이 252조의 적용이 없대 사정 변경적인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일부 청구와 전부 청구적으로 기판력을 깰 수 있는 93년도 전원합체 판결의 이론이 유용성 있게 쓰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발상도 뭐 지금 입장에서 완전히 그런 전원합체 판결은 이제 의미 없게 된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또 없으면 수고했어.